자, 오늘 하루 한 몇 시간씩 한꺼번에 몰아서 찍고 있어가지고 아유 힘듭니다. 네, 오늘 자 계속해서 고려시대 이제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고려시대니까 얘들아 이제 다 왔네. 고려시대까지. 내용이 만만치 않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부터 오늘은 대회관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두 번 찍어야 되게 에피소드 3까지도 나오겠다 야. 33페이지까지입니다 33페이지까지. 자, 교과서 30페이지 그래서 오늘 33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는지 이야기하려면 일단 후삼국 시대를 조금 정리해야 되겠죠. 네, 후삼국 시대가 우리가 있었죠. 제가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이 후삼국 시대는 길진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분열기가 한번 찾아오죠. 고려는 이 분열되었던 이 삼국을 통일했던 국가죠. 맞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통일 국가가 이제 고려인데 우리 최초의 이제 통일 국가였던 신라는 그냥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다 봐야 되겠죠.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가 이제 대신하여 이제 북진 정책 그런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이제 고려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고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발전 과정, 고려의 발전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 전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대외 관계 요거 이제 또 정리할 게 많아요. 대외 관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삼국 시대가 전개됐던 게 뭐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신라가 거의 와해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죠. 지방은 사실상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 고려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통치력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물성 전투, 조물군 전투 가긴 합니다.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방 호족 세력 바로 이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견훤이었죠. 견훤과 그 다음에 궁예를 대신하여 누가 왕위를 차지하냐면 왕건이 그 고려를 통치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궁예에서 왕건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도 뭐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견훤과 왕건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입니다. 사실 견훤은 완전 농민의 아들입니다. 완전 농민의 아들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견훤은 사실 이제 군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완전 밑바닥부터 이제 성공했던 이 농민 출신의 이 사람이었고, 원래 고향이 저기 상주죠. 상주, 문경 이쪽이 이제 그 기반이 있던 곳인데 이제 전라도, 완주 이쪽에서 이제 군사력을 모았던 이 지방 호족이었고, 왕건은 알다시피 이제 송악, 개성, 이제 황해도 쪽에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게 두 세력이 이제 부딪히게 된 게 처음 이제 조물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명확히 이제 이 지역이 어딘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김천구미 일대인 거는 유력한 것 같아요. 김천구미 일대가 그 당시가 이제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서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부딪혔던 것이 경상도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투가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전투가 뭔지 대표적인 또 공산 전투. 공산 전투.
여기 팔공산이라고 부르잖아. 여기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 공산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제 팔공산이 왜 8명의 공신을 이 대구 지역이 사실 고려와 연관이 되게 깊은 곳이에요. 대구의 지명들도 보면 뭐 반월당,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안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구 지명에 안심 또 뭐 있지? 반야월 전부 다 이제 그 왕건의 어떤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크게 패배합니다. 고려군이 패배하고 되게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반전의 기회가 바로 고창 전투였어요. 고창 전투. 고창 전투는 지금의 안동이에요. 안동. 알겠습니까? 이 안동에서 이제는 이때 고려군이 크게 승리했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크게 패배하면서 반대로 이제 후백제는 내분에 빠지게 됩니다. 내분에 빠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래 이제 왕위를 두고 그 아들이었던 그 신검, 그 옛날 드라마도 있었죠. 그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과 뭐 금강도 왕위 다툼을 벌이다가 그 신검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다시 이제 견훤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그 후백제 내부의 어떤 어떤 권력의 어떤 그 다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도 이 고창 전투 이후였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이제 신라가 항복하면서, 신라의 항복. 신라가 이 당시 어디로 항복합니까? 고려로 항복했죠. 고려로 이제 항복하면서 이제 후삼국의 어떤 통일의 어떤 바늘추는 크게 이제 고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이제 1~2천 전투라고, 1~2천 전투. 이것도 이 근처에 선산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산 근처. 선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고려군이 승리하죠. 고려군이 사실상 이때 승리하면서 이제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삼국 통일에서 가지고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경상도 북부 지역 알겠습니까? 우리 동네입니다. 이게 또 김천, 구미, 선산 이쪽 지역이 후백제군하고 안동까지 포함하여 이쪽 지역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 지역이었었어요. 놀랍게도 후백제랑 고려군의 어떤 경쟁이 치열했던 곳인데, 이게 이제 고려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끝났죠. 936년에 이렇게 이제 후백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책이 안 나오지 싶어요.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나오나요? 네, 이 정도는 옛날에는 좀 언급해 준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후삼국 통일했다. 뭐냐 하겠습니까? 후백제 하면서 통일, 완성이 936년.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고려가 통일했던 936년.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고려가 발전하는 과정. 잠깐만요. 잘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네요. 고려 발전 과정은 이 왕들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 고려 전기의 왕들 한 3명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통합 정책, 그 다음에 태조 왕건 이후에 혼란기를 거칩니다. 혼란기를 거치다가 이제 중요한 왕이 바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광종이죠. 광종 때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왕권 강화 정책, 그리고 우리가 성종 때를 갖다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고려 전기에는 이렇게 태조, 광종, 성종 시절에 어떤 왕권 강화, 국가 체제 정비,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고, 태조는 아까 했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 후삼국을 이제 막 통일했기 때문에 분열돼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규합하느냐의 문제. 융합정책, 통합정책이죠.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중앙정치제도에 있어가지고 구서당 10정, 특히 구서당 같은 경우는 민족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떤 고구려군, 백제군 전부 다 통합한 어떤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태조도 그 이후에 어떻게든 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지방 세력들, 호족들을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모아야 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통합에 이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후삼국 통일,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고, 고려의 어떤 그 재통일은요, 이제 융합적인, 화학적인 어떤 통합으로 이제 나갔던 진정한 통일 정책을 시작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앙금은 있지만, 뭐 다른 나라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은 민족을 생각하지. 근데 그건 아니었다고요.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호족을 갖다가 융합하는 정책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뭐 혼인 정책, 얘들아, 혼인 정책 들어봤니? 사성 정책.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씁니다. 호족 통합의 어떤 그 방법으로서. 결혼하는 게 어떻게 정책입니까? 알겠습니까? 결혼이 어떻게 정책이에요?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지만, 과거에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근대적인 사랑이야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랑이 기본이 되지만, 옛날에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그런 정략 결혼이었고, 그 당시에 이 혼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혼인 정책, 사성 정책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봤는지 같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성은 성씨를 나눠주다는 뜻이거든요. 성씨를 나눠준다. 다시 말하면 왕족, 태조 왕건이잖아, 맞죠? 왕건. 이 왕건의 왕씨성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죠, 호족들에게. 이러면은 왕씨 가족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실의 어떤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죠. 혼인 정책, 사성 정책. 알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이 호족을 갖다가 견제하는 수단. 견제도 해야죠. 견제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그 다음에 사심관제도가 호족을 견제체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인제도라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방의 호족들을 갖다가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인질제도죠. 실종의.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지방관을 내려보내서 그 지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방의 어떤 통치력을 인정하는 건 사심관제도. 알겠습니까? 그냥 경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라 왕족이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신라 왕족은 너 거기 다스려. 사심관이죠. 사심관이고 지방제도로서. 기인제도는 너 그럼 다음 너네 아들이다 이런 애들 전부 다 개성으로 불러들여. 개경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송악으로 불러들여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다시 보내주고. 일종의 이 인질제도로 사용했던 게 기인제도였습니다. 자, 어쨌든 사심관제도가 뭐 견제제도 좀 결이 다른데 이렇게 견제했던 제도로서 기인제도가 있었다.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든 지방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로서 사심관, 기인제도. 이렇게 이제 기인제도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조 왕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이 유언장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보겠습니다. 훈요 10조라고 하는 거. 훈요 10조. 네, 훈요 10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태조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 정책.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남기는 거는 뭐 불교도 막 중요시하라 그러고, 불교가 되게 중요하다, 불교를 하는 걸 뭐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도 있고, 또 가장 아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고려의 정신을 담은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위원장에다까지 담았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얘들아, 이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하면서 사실 초창기는 후백제가 더 주도를 했었거든요. 후백제가 더 그냥 유력했다고요. 군사력 면에 있어가지고는. 근데 이걸 반전시킨 계기가 뭐냐면,
북쪽에 있었던 발해가 멸망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이 당시 고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발해 유민들이 사실은 이제 고려 왕실의 어떤 군사력이 되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후백제 통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발해 유민들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의 소망은 다시 자기네 나라가 있던 저 북쪽 지방의 땅을 회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게 유언장에 담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훈요 10조는 단순히 그냥 뭐 북쪽으로 진출하라 이게 아니라 발해 유민들의 열망에 담겼었던 태조 왕건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훈요 10조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려의 어떤 큰 외교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북쪽에서는 이 거란이 있었거든. 이 거란과는 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전쟁 나겠죠. 성종 시절에. 자, 그렇고요. 자, 광종 때 가봅시다. 광종 때. 자, 광종은 태조가 죽고 난 뒤에 해종, 정종 이 호족들이 다음 왕위를 두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맞죠? 이게 뭐 태조는 살아있을 때 뭐 호족 혼인 정책을 펴면서 결혼해가지고 뭔가 호족들을 규합하는 건 가능했으나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이제 호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다음 왕위를 두고. 그게 이제 이 두 해종과 해종과 정종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혼란의 원인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설거지한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설거지. 자,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이거 뭐 책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왕권 강화 정책.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쳐내는 거죠. 호족들, 불필요한 호족들 갖다가 다 날려버리는 정책들.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뭐냐면 광종 혼자서는 아니죠. 이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이런 어떤 후삼국 시절의 어떤 그 힘센 호족들을 갖다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쌍기라고. 쌍기. 책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쌍기라고 하는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관리가 있었어요. 후주 출신의 관료인데 고려에 왔다가 이제 눌러앉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종 7년 이후에 이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요. 자, 그 개혁 내용은 너네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맛, 다 아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실시. 노비안건법이 뭘까요? 노비안건법. 노비를 검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비안. 알겠습니다. 노비안. 그러니까 노비 문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비를 검사해가지고 불법으로 만든 노비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죠. 그 후삼국 시절은 사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호족들이 자기의 사병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만든 노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정책. 당연히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겠죠. 이해됩니까? 어쨌든 이 노비안건법 실시. 그 다음에 너네 잘 알고 있는 거 과거제 실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중국의 법이었었어요. 중국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후주에서 했던 정책들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건 중국에서 했던 왕권 강화 정책을 고려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했었던 아주 강력한 과거제. 우리 이거 조선이 망할 때까지 했던 거잖아요. 처음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제가 도입되고 노비안건법이 실시되면서 왕권 강화의 어떤 기반을 다져가죠.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너네 삼성, LG 그런 대기업들 쳐내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 양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걔네들 저항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삼성, LG 이런 대기업을 갖다가 우리 뭐 나쁜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내려놓게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구성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종도 그 당시에 호족 세력, 대호족 세력을 제고하고 중소호족들 중심이었던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과감한 개혁을 실시했던 겁니다. 과거제가 사실은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호족들을 갖다가 중앙에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정치적 파트너로 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해됩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는 거지. 단순히 무식하게 군사력 센 애들 갖다가 난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무지막지한 계획을 당연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걸 견뎌냈던 거예요, 광종은요. 어떻게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왕권 강화에 성공했던 우리 고려 전기 때 대표적인 왕은 바로 이 광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연호도 사용해요. 연호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당시 준풍 맞죠? 광덕 중풍이 아닙니다. 준풍 뭐 이런 연호도 사용하고. 연호가 뭘까요? 연호는 그런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어쨌든 자주적인 어떤 국가는 사용했었던 이 연호. 원래는 중국의 연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어쨌든 연호를 통해 가지고 자주적인 모습 외교 정책도 보여줬다. 자, 됐고요. 오늘 마지막 요거하고 또 이제 에피소드 2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종의 어떤 역할. 성종. 이 성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전기에 가장 중요한 왕을 꼽으라 하면은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성종의 역할을 갖다 가장 우리는 꼽을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죠. 중요했습니다. 성종이. 고려시대 성종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고려의 통치체제를 완성했다고 봅니다. 통치체제의 완성. 자, 고려가 걸어온 이 얼마 안 되는 길이지만 많은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요. 태조 왕건이 나라 공국하고 난 뒤에 호족들끼리 싸우고 그 와중에 왕권 강화하고 광종이 죽고 난 뒤에 경종이 있었지만 경종 시절에 다시 또 호족들의 힘이 세지고, 자, 이렇게 이제 왕권과 신권이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까? 자, 우리가 이제 질서를 한번 잡아보자. 왕권하고 신권 사이에. 알겠습니까? 어떻게 잡을까? 자, 이걸 갖다가 해 나갔던 중요한 어떤 신하가 누구냐면, 이게 뛰어난 업적 뛰어난 신하들이 많이 이제 등용되죠.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종 때 누구냐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승로. 자, 최승로는 시무 28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성종에게 건의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조화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화예요. 조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왕권과 조화롭게 정치하는 게 좋은 거다. 말은 쉽죠. 자, 이게 뭐, 노는 것과 공부하는 거의 조화.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적인 거, 중국의 제도와 플러스 전통의 제도를 갖다가 조화시키는 거. 조화. 핵심은 조화를 이뤄보자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무 18조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권이 너무 강했던 광종 시절도 문제가 있고요. 왕권이 약했던 이런 시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우리가 시행했던 노비안건법이라든가 과거 제도는 우리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또 귀족들에게 불리하고 반발이 산다면 그게 또 좋은 거냐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무 18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정치를 맞춰가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였죠. 구현해냅니다. 알겠습니까? 구현해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중앙정치제도가 이때 정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중앙정치제도 같다고 뭐라 부르냐면, 이성육부라고 합니다. 이성육부는 얘들아, 이거 원래 당나라 때 삼성육부제도 너네 아까 우리 발해 공부할 때 들어봤었어야 됩니다. 삼성육부제도. 그거 발해 제도는 그건 당나라에서 건너온 제도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려에서도 사용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두 개의 성을 두었다 해가지고 이성이다 불러요. 숑 이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라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모든 관청을 갖다가 두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합쳐가지고 중성문화성 운영하고 상서성 실행기관이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육부를 6개의 부서를 갖다 두었다 해가지고 이성 육부라 불러요. 육부는 이, 호, 예, 병, 형, 공, 요 6개의 부서를 말합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오케이? 자, 뭐 어쨌든 이게 중국의 제도예요. 중국의 제도. 자, 중국의 제도를 갖다가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정치 제도도 존중하자. 그래서 이건 중국에 없는 제도예요. 중국에 없는 제도.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귀족들과 왕이 함께 정치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 고려시대에는 제가제도, 제가회의, 그 다음에 백제는 정사회의,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화백회의. 맞죠?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는 신하들과 회의하는 기관, 그게 바로 도병마사였습니다. 도병마사. 주로 이제 군사 문제를 지휘하고 그 회의하는 그런 게 이제 도병마사의 어떤 역할이었었어요. 도병마사라든가 식목도감, 이런 것들은 중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오직 고려에만 있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적인 어떤 제도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제도들을 적절히 조화시켰던 그런 정치체제였다. 조화. 알겠습니까? 이게 성종 때 구현된 거죠. 중앙 정치에서도. 이해됩니까? 이건 지방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제도. 자, 지방제도. 자, 고려시대 이제 지방제도도 정비되어 가는데, 그때 성종 때 정비된 지방제도를 갖다가, 12목이라 부릅니다. 12목. 그러니까 12군데 이제 관료를 파견한 거죠. 중앙 정치가 지방에 관료를 보내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거. 물론 지금은 되게 평범한 일이고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고려는 말했다시피 호족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야. 다시 말하면 지방에는 여전히 호족의 힘이 굉장히 센 상황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어쨌든 12지역에는, 이 12군데 지역에는 지방관을 내려보내가지고, 목을 설치하여 목민관을 보내가지고 다스리는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였지. 하지만 이것만 했었던 게 아니고 그 외에 12군데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전국을 다 다스립니까? 불가능하죠. 12군데 가지고 어떻게 다 다스려요? 못하니까 함께 다스렸던 거야. 누구와 함께? 호족과 함께 지방을 다스려 나갔어요. 그건 나중에 지방제도를 내가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지방제도는 좀 더 자세하게 쌤이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는 처음에 초창기 12목을 설치로 기반으로 하여 나중에는 5도 양계체제를 갖다가 현종 때 완성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방제도가 서서히 정비되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얘들아, 요거 이제 고려 전기에 요 중요한 태조, 광종, 성종 시절의 어떤 체제 정비 과정 정리하고요. 다음 파트에서 대외관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